길 좀 비켜주세요. 할머니가 피를 흘립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1년 전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 속 백수 청년은 길에서 쓰러진 폐지 줍는 할머니를 업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병원을 향해 뛰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그날의 헌신. 그리고 1년 후 화려한 대형 장례식장 로비,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그 청년이 나타나자 임원들은 거지라며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듣고 뛰어나온 상주, 거대 대기업의 대표는 청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대표라는 체면도 내던진 채 청년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1년 전 빗속의 백수 청년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쥐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의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단칸방입니다. 벽지를 타고 흐른 습기가 방 안을 서늘하게 채우고 있죠. 강민수가 얇은 이불을 걷어내며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삐걱거리는 장판 위를 걸어간 방 한 구석에는 낡은 밥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로 해진 액자 속에 담긴 친할머니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죠. 정성껏 맑은 물을 떠온 강민수가 사진 앞에 사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할머니, 저 일어났어요. 간밤에는 안 추우셨어요?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물 한 그릇 시원하게 드시고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짧은 묵념을 마친 강민수가 옷장 문을 엽니다. 구석에 개켜진 빛바랜 유도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때는 국가대표를 꿈꾸며 땀 흘려 입었던 옷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아픈 기억이 되었죠. 이 옷을 다시 입고 매트 위에 설 날이 오기는 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밥 벌어먹고 빚 갚는 게 먼저입니다. 미련 갖지 말아야죠. 유도복을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은 강민수가 흙먼지가 묻은 거친 작업복을 꿰어 입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아침, 태성물류센터 하역장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상자들을 쉴 새 없이 나르고 있습니다. 거기 물건 더 빨리 안 빼고 뭐해요? 오늘 아침까지 대형 화물차에 다 싣고 출발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현장 작업 반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반장님, 사람들이 어젯밤부터 쉬지도 못하고 꼬박일을 해서 다들 지쳤습니다. 30분만이라도 허리 좀 펴고 쉬게 해주세요. 이러다 사람 쓰러집니다. 나이가 지긋한 늙은 작업자가 허리를 두드리며 간절하게 사정합니다. 쉬긴 뭘 쉬어요. 돈 벌러 왔으면 돈값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엄살 부리지 말고 저기 쌓인 나무 받침대나 더 옮기세요. 강민수도 옆에서 말없이 무거운 상자들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짐을 가득 실은 지게차가 좁은 틈을 지나가며 높게 쌓아둔 나무 받침대 기둥을 거칠게 들이받습니다. 무너진다. 무너져. 다들 피하세요. 누군가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비명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웁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짐이 쌓인 거대한 나무 받침대가 일하던 사람들을 향해 기우뚱하며 쓰러지기 시작하죠. 나이든 작업자가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주저앉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비명과 함께 강민수가 호랑이처럼 바닥을 박차고 뛰어오릅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화물 더미 아래로 단단한 등을 들이밀며 양팔로 짐을 떠받칩니다. 우직하는 뼈소리가 들릴 만큼 엄청난 무게가 강민수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빨리 몸을 피하세요. 어서요.
이마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른 강민수가 이를 꽉 깨물고 두 다리로 바닥을 버텨냅니다. 너클 잃고 있던 늙은 작업자가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 몸을 피합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강민수가 재빨리 옆으로 구르자 짐 더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먼지구름이 피어오르는 하역장에서 작업 반장이 입을 떡 벌리고 다가옵니다. 강민수, 너 진짜 사람이 맞냐? 저 무겁고 위험한 걸 맨몸으로 버텨내다니. 너 아니었으면 오늘 사람 하나 죽고 큰일 날 뻔했다. 몸은 괜찮은 거냐?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아낸 강민수가 거칠어진 호흡을 고릅니다. 조금 놀랐을 뿐이지 다친 곳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조심해서 작업해야겠습니다. 강민수, 이참에 우리 물류창고 정규직으로 바로 들어와라. 너처럼 힘 좋고 상황 판단 빠른 젊은 피가 필요해. 내가 윗선에 아주 좋게 말해줄 테니까 매일 불안하게 일용직으로 구르지 말고 마음 편히 정착해. 작업 반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좋게 봐주신 말씀은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규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은 한 달을 꼬박 일해야 월급이 나오잖아요. 저는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매일 일당을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계속 땀 흘리며 일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부모가 빚을 얼마나 많이 남겼길래 젊고 튼튼한 놈이 이렇게 몸을 혹사하면서 살아? 쯧쯧. 알았다. 내가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마. 무리하지 말고 내 몸 챙겨가면서 일해라. 오후가 되자 강민수는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비좁고 복잡한 재래시장 골목은 장을 보러 온 사람들과 물건을 나르는 수레가 뒤엉켜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낡은 엔진 소리를 울리며 요리조리 골목을 빠져나가는 강민수의 솜씨가 아주 능숙합니다.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하며 쉴 틈 없이 다음 배달 주문을 확인하죠. 아주머니, 뜨거운 국밥 배달 왔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가게 상인들에게 싹싹하게 인사를 건네며 쟁걸음으로 시장통을 뛰어다닙니다. 그때 가파른 시장 비탈길 위에서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사람 살려. 젊은 배달원이 탄 오토바이가 통제를 잃고 무서운 속도로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고장난 오토바이가 맹렬하게 향하는 곳에는 나물 바구니를 늘어놓고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네 집 자식이 사람을 치려고 저렇게 무식하게 달려와. 할머니가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있던 강민수가 달리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몸을 던지듯 뛰어내립니다. 위험합니다. 머리 숙이세요. 바닥을 구르며 낙법을 친 강민수가 곧바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과거 유도 선수 시절 익혔던 강력한 하체의 힘을 이용해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옆구리로 파고듭니다. 두 손으로 고장난 오토바이의 뒷바퀴와 짐바지를 꽉 움켜쥐고 온몸의 체중을 실어 방향을 강제로 비틀어버리죠. 고무 타이어가 타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할머니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며 빈 종이 상자 더미에 처박힙니다. 아수라장이 된 시장통에 일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젊은이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피가 나는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강민수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저 총각 덕분에 나물 파는 할머니가 목숨을 구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힘이 장사네.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던 젊은 배달원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저 오늘 사람 죽여서 감옥 갈 뻔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수의 시선은 자신이 길바닥에 팽개쳐둔 낡은 오토바이에 꽂혀 있습니다.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고 짐바지가 흉하게 찌그러진 모습을 보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할머니도 상인분들도 다치신 곳 없으시죠?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고마워서 어째. 내가 콩나물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줄 테니 제발 먹고 가. 돈도 받지 않을게.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배달이 늦어서 오늘치 일당이 크게 깎이게 생겼습니다. 국밥은 다음에 꼭 돈 내고 먹으러 올게요.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강민수는 망가진 오토바이를 질질 끌고 서둘러 시장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오늘따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의 무게가 유독 뼈저리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세상이 붉게 물드는 저녁 시간입니다.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가파른 동네 언덕길을 오르는 강민수의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언덕 중간쯤에서 허리가 깊게 굽은 동네 어르신이 끙끙거리며 고물 수레를 끌고 올라가고 있죠. 어르신의 주름진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고 무거운 수레는 당장이라도 뒤로 밀려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말없이 다가간 강민수가 수레의 뒷부분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올립니다. 영차, 어르신, 제가 뒤에서 단단히 밀고 있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갑자기 가벼워진 수레에 놀란 어르신이 뒤를 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고, 강민수 총각이네. 매번 고된 퇴근길마다 늙은이를 이렇게 도와줘서 어쩌나.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죽겠어. 복 받을 거야. 미안하시긴요. 저 밥 먹고 남는 게 힘밖에 없습니다. 힘쓸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 마음 편히 올라가세요. 어르신의 낡고 헐렁한 옷차림과 굽은 등을 보자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눈앞이 흐려집니다. 친할머니도 생전에 어린 손자를 굶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강민수는 더욱 힘을 주어 수레를 언덕 꼭대기까지 밀어드립니다. 밤 8시 어두컴컴한 골목 끝에 자리한 지하 단칸방 앞에 강민수가 도착합니다. 녹슨 철문에는 핏빛보다 붉은 빛 독촉장들이 빈틈없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문고리를 덮어버린 종이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거칠게 하나씩 뜯어냅니다. 무서운 경고 문구들을 구겨서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틀어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얼굴에 맺힌 먼지와 피로를 씻어내며 거울 속 초췌한 자신과 묵묵히 눈을 맞춥니다. 방으로 나온 강민수가 구석에 던져둔 비닐봉지를 조심스레 풉니다. 유통기한이 1시간 남은 할인 편의점 도시락이 초라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데울 곳도 없는 방이라 차갑게 굳은 밥알을 우겨 넣으며 줄인 배를 채웁니다. 그때 바닥에 놓인 낡은 휴대전화가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부모님의 악성 부채를 떠넘긴 악질 사채업자입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은 강민수가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안 그래도 식사 끝나면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비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강민수,
네가 먼저 연락을 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자가 일주일이나 밀렸는데 어디서 쥐새끼처럼 숨어서 전화를 피하고 지랄이야. 죽은 내 부모가 싸질은 빚 다 갚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와서 배를 째시겠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하루에 3개씩 뛰고 있는데 이번 주에 생각지 못한 사고 벌금이 조금 나갔습니다. 딱 며칠만 시간을 더 주시면 밀린 이자부터 반드시 입금하겠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지만 절박함이 뚝뚝 묻어 있습니다. 시간을 줘? 네가 무슨 은행 특급 대우 고객인 줄 아냐? 우리도 땅 파서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밀린 이자랑 원금 일부 당장 안 가져오면 네가 지장 찍은 신체 포기각서 들고 바로 내 방으로 찾아간다. 산채로 배 갈려서 낯선 바다 위에서 죽기 싫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돈 구해와. 내 인내심은 오늘로 끝이니까.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지고 뚜하는 삭막한 기계음만 좁은 방 안을 맴돕니다.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강민수가 양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감싸줍니다.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며 억눌린 한숨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무겁게 흩어집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강민수의 시선이 밥상 위에 놓인 친할머니의 영정 사진에 머뭅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변함없이 맑고 인자한 미소로 하나뿐인 손자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사진의 차가운 유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운 놈들한테 절대 안 잡혀가요.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부모님이 남긴 지독한 빚꼬리표 다 끊어내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지켜보세요. 제가 꼭 이겨낼게요. 굳은 다짐을 내뱉는 목소리에 서서히 단단한 힘이 들어갑니다. 내일 새벽에도 일당을 벌기 위해 물류센터에 나가려면 지금 당장 눈을 붙여야 합니다. 멍들고 쑤시는 몸을 좁고 딱딱한 방바닥에 누이며 얇은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당깁니다. 숨막히게 고단한 현실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지만 강민수는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짧고 깊은 잠 속으로 조용히 빠져듭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태성물류센터 하역장에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칠게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본사 본부장 박동철이 수십 명의 덩치 큰 수행원을 거느리고 오만하게 걸어 나옵니다. 말끔한 명품 정장을 입은 박동철이 땀 냄새가 진동하는 하역장을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립니다. 여기 센터장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이 쓰레기장 같은 현장 노동자들 휴식 공간부터 모조리 철거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일꾼들이 여기서 뒹굴며 노는 꼴을 내가 계속 봐야 합니까? 박동철의 날카로운 호통에 창백해진 센터장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뛰어옵니다.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현장 작업자들이 철야 작업을 하며 교대로 땀을 식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것마저 없애면 늙은 사람들이 쉴 곳이 아예 없어집니다.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돈을 받고 일하러 왔으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해야지 쉴 곳을 왜 찾습니까? 내일까지 휴식 공간 싹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팔아먹을 물건이나 더 쌓아두세요. 내 말이 우습게 들립니까? 박동철의 아나무인 태도에 주변 작업자들의 얼굴이 억울함과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의 밥줄이 끊길까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죠. 박동철이 센터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매섭게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이 물류센터 땅이 얼마나 노른자위인지 몰라서 이럽니까?
외국계 자본에 이 부지를 통째로 넘기면 우리 회사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저 무식하고 늙은 일꾼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핑곗거리 만들어서 현장직들 절반 이상 다 길거리로 쫓아내세요. 본부장님, 그건 너무 무자비합니다. 창업주이신 이순덕 회장님께서 현장직들의 영구 고용을 보장하셨지 않습니까? 이 금싸라기 땅의 실제 소유주도 회사법인이 아니라 이순덕 회장님 개인 소유이십니다. 이순덕 그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적어둔 진짜 유언장만 없었어도 벌써 끝났을 일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조작해둔 가짜 유언장이 있는데 그 망할 노인네가 고용보장이 적힌 진짜 친필 유언장이랑 토지 권리증을 어디에 꽁꽁 숨겨놨는지 도통 입을 열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저 일꾼 놈들부터 쫓아내고 빈 땅을 만들어야 비싸게 팔아치울 거 아닙니까? 박동철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근처에 있던 빈 상자를 구둣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때 밤새 철야 작업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립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헐떡이던 늙은 작업자가 결국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집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숨이 안 쉬어져요. 누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늙은 작업자가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주변 관리자들이 놀라 웅성거리지만 핏대를 세우고 있는 박동철의 무서운 눈치만 보며 섣불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 순간 짐 더미를 나르던 강민수가 손에 든 무거운 상자들을 바닥에 팽개치고 번개처럼 달려옵니다. 강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 노인의 목덜미 단추를 풀어주며 기도를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거기 누구 119 좀 빨리 불러주세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강민수의 턱선을 타고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박동철은 거품을 무는 사람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바닥에 나뒹구는 노인의 낡은 안전모를 구둣발로 신경질적으로 걷어찹니다. 다들 멈춰서 뭐 구경합니까? 얼른 노인네 치워버리고 당장 작업 계속하세요. 벌레 한 마리 쓰러진 것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들이야. 일 안 할 거면 다들 당장 사표 쓰고 꺼지세요. 사람의 목숨을 벌레 취급하는 잔인한 폭언에 강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노인을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조심스럽게 숨긴 강민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박동철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쓰러졌는데 벌레라고 하셨습니까? 힘없는 노동자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하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까? 거대한 체구의 강민수가 뿜어내는 날카로운 살기에 박동철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칩니다. 강민수의 굳은 주먹과 맹수 같은 눈동자가 당장이라도 박동철의 목을 뜯어버릴 듯이 흉흉하게 빛납니다. 수많은 부하 직원들 앞에서 일개 일용직에게 기가 눌렸다는 사실에 박동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자존심이 심하게 상한 박동철이 삿대질을 하며 센터장에게 악을 씁니다. 저 건방진 새끼 당장 해고해. 감히 본사 본부장인 나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저놈이 속한 인력사무소 당장 전화해서 앞으로 우리 회사랑 거래 전면 중단하라고 전해. 내 눈앞에서 저 쓰레기 같은 놈 당장 안 치우고 뭐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하역장으로 들어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싣고 차에 타는 모습을 끝까지 확인한 강민수가 굳은 얼굴로 돌아섭니다.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그에게 하역장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밥줄이 비참하게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약자를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기에 강민수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구걸도 하지 않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강민수가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쫓겨나듯 묵묵히 센터 문을 나섭니다. 비슷한 시각 본사 본부장실로 돌아온 박동철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거칠게 집어던집니다. 소파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설 용역 대장이 껌을 씹으며 거만하게 앉아있죠. 대장, 당신들 일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순덕, 그 망할 노인네 미행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본부장님, 진정하십시오. 노인네가 워낙 교묘하게 동네 달동네 빈민가를 쏘다녀서 감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나 줍는 빈 리역 하나 끌고 다니는데 도통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끄럽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그 진짜 유언장하고 토지 권리증이 들어있는 낡은 가죽 수첩을 무조건 찾아내야 합니다. 그 수첩을 빼앗아서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려야 내가 만든 가짜 유언장으로 이 회사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단 말입니다. 당장 사람 더 풀어서 그 늙은이 뒤를 그림자처럼 쫓으세요. 알겠습니다. 수첩만 찾으면 노인네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도 되는 거겠죠? 산소호흡기 살짝만 건드려도 갈 노인네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를 뭘 묻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권리증 수첩부터 내 손에 가져오세요. 현장직 놈들 싹 다 쫓아내고 땅 팔아서 수백억 챙겨야 하니까 명심하세요. 박동철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강민수가 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 인력사무소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강민수 씨, 미안하지만 우리 사무소에서는 이제 일 줄 수가 없네. 본사 박 본부장 지시로 자네를 쓰면 우리까지 계약 끊겠다고 난리쳐서 어쩔 수가 없어. 사장님, 저 진짜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막일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일거리 하나만 주십시오. 전화는 야멸차게 끊어지고 맙니다. 일거리를 완전히 구하지 못한 절망감이 강민수의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듭니다. 그의 우울한 마음을 대변하듯 갑자기 하늘 위로 새까만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폭우가 맹렬하게 쏟아집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비를 피하며 뛰어갑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비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듯 걸음을 옮깁니다. 왕복 6차선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강민수의 어깨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무자비하게 쏟아집니다. 낡은 작업복이 비에 흠뻑 젖어 살갗에 차갑게 달라붙습니다. 어제 사채업자에게 받았던 신체 포기각서 집행 협박이 귓가에 맴돕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빛 독촉에 오늘 당장 당해버린 부당한 해고까지 겹쳤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벼랑 끝에 선 강민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굵은 빗물 속에서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쥡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은 산더미인데 일할 곳마저 막혀버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나보고 그냥 죽으라는 건가? 스스로를 삼켜버릴 듯한 절망감에 강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시야를 가리는 폭우 속에서 굵은 빗줄기가 도로를 거세게 때립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자동차들이 빨리 비키라며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댑니다. 그때 고막을 찢을 듯한 요란한 브레이크 파열음이 강민수의 상념을 날카롭게 찍고 들어옵니다. 기익!
소리가 난 길 건너편을 향해 강민수가 번쩍 고개를 듭니다. 거친 빗물 너머 횡단보도 한가운데 작은 체구의 노인이 힘겹게 무거운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순덕 할머니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억수 같은 비바람 속에서 이순덕 할머니의 낡은 신발이 미끄러운 빗길을 헛디딥니다. 균형을 잃은 할머니가 손수레 손잡이를 놓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튕겨 나가듯 심하게 넘어집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모습이 강민수의 시야에 가득 들어옵니다. 비명조차 빗소리에 파묻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쓰러진 이순덕을 향해 10톤이 넘는 대형 화물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은 쇳소리를 내며 멈추지 못하죠. 강민수가 육상선수처럼 아스팔트를 강하게 박차고 폭우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트럭의 거대한 바퀴가 이순덕을 집어삼키기 직전입니다. 강민수가 바닥으로 슬라이딩하며 이순덕의 허리를 꽉 끌어안습니다. 그대로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도로 밖으로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화물 트럭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듯 지나쳐갑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강민수가 빗물을 닦아내며 품에 안긴 이순덕의 얼굴을 살핍니다. 이순덕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빗물과 함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고 축 늘어진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강민수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겉옷을 벗습니다. 비에 젖은 작업복 겉옷으로 이순덕의 머리와 몸을 단단히 감싸비를 막아줍니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겠어. 안 되겠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강민수가 쓰러진 이순덕을 자신의 넓은 등 위로 번쩍 업어 올립니다. 퇴근 시간과 폭우가 겹친 도로는 주차장처럼 차들이 꽉 막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종합병원의 붉은 십자가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민수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병원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고 젖은 운동화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멈출 수가 없죠. 등 뒤에서 미세하게 느껴지는 노인의 거친 숨결이 강민수의 심장을 다급하게 두드립니다. 자신을 키워주셨던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이며 눈앞이 흐려집니다. 할머니, 제발 죽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제가 꼭 살려드릴 테니까 숨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강민수가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한 고통을 이겨내며 초인적인 속도로 달려갑니다. 병원의 거대한 회전문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길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어서 좀 도와주세요. 강민수의 절박한 외침에 놀란 의료진들이 이동식 침대를 끌고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이순덕을 침대에 무사히 눕힌 강민수가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쉽니다. 의료진들이 지혈을 시작하며 이순덕을 응급수술실로 황급히 밀고 들어갑니다. 숨을 고른 강민수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접수처로 다가갑니다. 방금 들어온 할머니 보호자 되십니까? 환자분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당장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납부터 먼저 해주셔야 처리가 빠릅니다. 접수처 직원의 말에 강민수가 바지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비닐봉지에 여러 겹으로 꽁꽁 싸매둔 구겨진 지폐 다발을 꺼내어 창구에 올려놓습니다.
그 돈은 강민수가 이번 달 월세로 내려고 밥까지 굶어가며 모아둔 마지막 전 재산입니다. 이 돈으로 전부 계산해 주세요. 수술에 필요한 비용이 모자라면 제가 내일 다시 벌어서 채워 넣겠습니다. 무조건 살려만 주십시오. 직원이 지폐다발을 세어보고는 영수증을 내밉니다. 수술비는 일단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환자분 이름과 보호자분 연락처를 여기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직원이 볼펜을 내밀지만 강민수는 이름표 하나 없는 젖은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모셔온 것뿐입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할머니 치료나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수는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뒤돌아 응급실 밖으로 묵묵히 빠져나갑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붕대를 감은 이순덕이 일반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수액을 확인하던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할머니,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어떤 덩치 큰 젊은 청년이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왔어요. 이순덕이 마른 입을 달싹이며 쉰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가 나를 살려주었다는 말입니까? 그 젊은 청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도 안 알려주고 훌쩍 가버렸어요. 할머니 수술비까지 현금으로 몽땅 다 내주고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갔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천사가 따로 없어요. 간호사의 말에 이순덕의 탁한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태성물류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거대 기업의 창업주인 그녀에게 조건 없는 선의는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죠.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자 복도에서 초조하게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은밀하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박 본부장의 지독한 감시를 피해 가난한 옛 창업 동지분들을 남몰래 도우러 가시는 건 알지만 폭우가 쏟아지는데 폐지 리어카까지 끄시며 완벽하게 위장하시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당장 병원장에게 지시해서 최고급 VIP 특실로 모시겠습니다. 본사에는 철저히 비밀로 함구시켰습니다. 비서실장의 호들갑에 이순덕이 손을 들어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특실은 무슨 놈의 특실입니까? 유난 떨지 말고 조용히 문이나 닫으세요. 나를 살려준 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편하게 누워있게 생겼습니까? 당장 사람들을 풀어서 나를 업고 뛴 그 청년이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세요. 병원 앞도로 폐쇄회로 카메라든 주변 자동차 블랙박스든 전부 다 뒤져서라도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이순덕의 서슬 퍼런 불령에 비서실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그 청년을 찾아내겠습니다. 며칠 뒤 퇴원을 앞둔 이순덕의 병실에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그 청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름은 강민수고 올해 20대 후반의 건실한 청년입니다. 여기 이 서류에 그 청년의 살아온 배경과 현재 상황을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순덕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합니다. 강민수의 고단한 삶의 궤적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부모가 남기고 도망간 막대한 악성 부채를 떠안은 사실이 보입니다. 빛바랜 유도복을 벗어 던지고 인력사무소와 배달 대행을 오가며 처절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일장도 담겨 있죠.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바보같이 착한 놈이 다 있습니까? 부모가 버린 빚을 도망도 안 치고 자기가 다 떠안고 산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병원비로 낸 그 돈이 자기 달동네 지하방 월세였다고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놈이 생판 남인 늙은이 목숨 살리겠다고 전 재산을 털어넣었단 말입니까? 이순덕의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흐릅니다. 기업을 키우며 돈에 눈먼 사람들의 추악한 배신만 보아왔던 그녀입니다. 자신의 조카인 박동철조차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각박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진 강민수의 이타심이 이순덕의 얼어붙은 가슴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회장님, 제가 당장 그 청년을 불러서 두둑한 사례금을 챙겨주겠습니다. 수천만 원 정도 쥐어주면 그 청년도 한시름 놓고 아주 기뻐할 겁니다. 비서실장의 제안에 이순덕이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돈으로 대충 때우고 끝낼 인연이 아닙니다. 내가 그 착한 녀석이 어떤 놈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는 걸로는 내 성에 차지 않아요. 당장 퇴원 수속부터 밟으세요. 그럼 기사를 시켜서 회장님 차를 병원 앞으로 대기시키겠습니다. 차도 필요 없고 당신들도 다 본사로 돌아가세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내가 직접 확인을 못하니까 당분간 연락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찾지 마세요. 이순덕이 병원복을 벗고 미리 준비시킨 낡고 허름한 몸빼바지로 갈아입습니다. 팔꿈치에 구멍이 난 칙칙한 카디건까지 걸치자 영락없는 동네 빈민가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이순덕은 비서들이 구해놓은 낡은 빈 리어카의 손잡이를 꽉 쥡니다. 강민수가 산다는 척박한 달동네를 향해 굽은 허리를 이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 막히는 오르막길이지만 이순덕의 입가에는 오래간만에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고 비좁은 달동네 골목길입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오르막길 한 구석에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멈춰 서 있죠. 몸빼바지를 입은 이순덕이 바퀴가 빠진 리어카 옆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사실 바퀴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일부러 나사를 풀어 빼놓은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청년을 우연히 만나기 위해 곤란한 척 연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침 고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던 강민수가 언덕을 걸어 올라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중 공경에 처한 노인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다가갑니다. 어르신, 바퀴가 빠져서 많이 놀라셨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얼른 고쳐드리겠습니다. 강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덜컹거리는 바퀴축을 단숨에 맞추어 끼웁니다. 능숙한 솜씨로 나사를 단단히 조인 강민수가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강민수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집니다. 아니 할머니,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쓰러지셨던 그 할머니 맞으시죠? 병원에서 퇴원은 무사히 잘하신 겁니까? 머리 다치신 곳은 이제 안 아프세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이순덕의 주름진 손을 덥석 맞잡습니다. 이순덕도 깜짝 놀란 척하며 눈을 크게 뜹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내 목숨을 살려준 그 착한 총각을 여기서 다 만나네. 내가 그날 고맙다는 인사도 못해서 얼마나 마음의 짐이 컸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인사는 무슨 인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는 것만 봐도 저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할머니 얼굴이 너무 수척하십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이순덕의 배에서 절묘하게 울려 퍼집니다. 멋쩍게 웃는 이순덕을 보며 강민수가 손술의 손잡이를 대신 꽉 쥡니다. 바깥 날씨가 많이 찹니다. 마침 제 방이 바로 이 앞이니까 들어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세요.
절대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강민수가 이순덕을 이끌고 곰팡내가 훅 끼치는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섭니다. 이순덕이 방 안을 둘러보며 시린 코끝을 훌쩍입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얼룩덜룩하고 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죠. 하지만 방 한 구석에는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습니다. 강민수가 주방으로 다가가 찬장을 열어 남은 쌀을 전부 박박 긁어 모읍니다.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쌀이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낡은 냄비에 쌀을 안치고 가스버너에 불을 켭니다. 자신이 며칠을 벼르고 벼르다 먹으려던 유일한 반찬인 통조림 햄도 전부 꺼내어 노릇노릇하게 굽기 시작하죠.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좁고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할머니, 차린 건 없지만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통조림 고기가 짭짤해서 밥이랑 드시면 아주 맛있을 겁니다. 강민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이순덕의 앞으로 조심스레 밀어줍니다. 이순덕이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친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닦는 강민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총각은 본인 먹을 것도 부족해 보이는데 늙은이한테 이렇게 다 퍼주면 어쩌려고 그래요? 밥 한 끼 대접받는 게 너무 미안해서 목이 맨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할머니도 저 어릴 때 굶기지 않으려고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할머니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제가 다 행복해서 그럽니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많이 드세요. 티 없이 맑은 미소에 이순덕의 가슴 깊은 곳에서 진한 가족의 정이 소용돌이칩니다. 수십 년 동안 차가운 기업 사냥꾼들 사이에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녹아내리는 기분이죠. 식사를 마친 강민수가 구석에서 고장난 줄 알았던 중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물상에서 주워와서 뚝딱뚝딱 직접 고친 겁니다. 할머니, 우리 밥 먹은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예쁘게 남겨요. 자, 김치 하세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환한 불빛이 번쩍입니다. 낡은 밥상 앞에서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는 이순덕과 늠름하고 다정한 강민수의 모습이 한 장의 사진으로 예쁘게 남겨집니다. 그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갑니다. 이순덕은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를 가장하여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강민수의 방을 찾아옵니다. 민수야, 내가 오늘 시장에서 시금치랑 콩나물을 좀 무쳐왔다. 밖에서 험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이것 좀 넣고 밥 든든하게 비벼 먹어라. 우와, 우리 할머니 반찬 솜씨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안 그래도 배가 엄청 고팠는데 진짜 꿀맛 나게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마주 앉아 소박한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진짜 핏줄로 맺어진 할머니와 손자처럼 깊게 교감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강민수는 이순덕의 손수레에 비닐을 덮어주고 외풍이 드는 창문을 문풍지로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이순덕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강민수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죠. 비록 곰팡내가 나고 좁은 방이지만 두 사람에게 지하 단칸방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한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입니다. 이순덕의 호흡이 눈에 띄게 거칠어지고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을 느끼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자신의 임종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한 이순덕이 비장하고 창백한 얼굴로 강민수의 단칸방을 찾아옵니다. 강민수가 이순덕의 안색을 보며 다급하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면 제가 당장 업고
병원부터 뛰어가겠습니다. 민수야, 나는 괜찮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여기 내 앞에 잠깐 앉아봐라. 내게 꼭 부탁할 일이 있어서 아주 어렵게 찾아왔다. 이순덕이 품속에서 겹겹이 천으로 싼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강민수의 거친 손에 꼭 쥐어줍니다. 할머니, 이게 뭡니까? 아주 오래된 수첩 같은데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다. 지금 탐욕에 미친 내 조카놈이 내 집이며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쥐잡듯이 감시하고 있단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비 오던 날도 그놈의 감시망을 피해 불쌍한 옛 동료들을 챙기러 가느라 폐지 줍는 늙은이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나섰던 거란다. 너희 집은 짐승 같은 그놈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이니 이 좁은 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내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이 수첩을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네가 가장 깊숙한 곳에 꼭 좀 숨겨다오.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다. 간곡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강민수의 표정도 진지하게 굳어집니다. 나쁜 친척놈이 할머니 재산을 함부로 노린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수첩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민수는 그저 동네 할머니의 작고 소중한 유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수첩 안에는 태성물류센터 거대 부지의 진짜 소유주를 증명하는 토지 권리증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절대로 외국계 자본에 매각하지 말고 현재 일하고 있는 늙은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을 영구히 보장하라는 법적 효력을 갖춘 이순덕의 친필 자필 유언장 원본이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운명을 뒤흔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문서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강민수는 수첩을 비닐로 여러 겹 꼼꼼하게 쌉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낡은 옷가지들로 철저하게 덮어 숨깁니다. 수첩을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긴 이순덕이 한결 홀가분해진 표정으로 단칸방을 나섭니다. 하지만 달동네의 비탈진 골목길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끔찍한 고통이 이순덕을 무자비하게 덮칩니다.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심근경색이 발작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이순덕이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속절없이 고꾸라집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의 다급한 신고로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합니다. 이순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대형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죠. 한편 오토바이를 타고 급한 배달을 가던 강민수의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립니다. 동네 이웃으로부터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강민수가 길바닥에 배달통을 팽개친 채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와 산소호흡기의 의지의 사경을 헤매는 이순덕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독복을 입고 안으로 뛰어들어간 강민수가 뼈만 남은 이순덕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수가 왔습니다. 눈 좀 떠보세요. 1년 전 빗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든 살려드릴 테니까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강민수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순덕의 창백한 손등을 적십니다. 세상에 홀로 남아 외롭게 빚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던 그에게 이순덕은 진짜 가족이자 캄캄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강민수가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합니다. 그 시각 창업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본부장 박동철이 수아들을 거느리고
중환자실 복도에 발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병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던 박동철의 걸음이 우뚝 멈춰섭니다. 병상에 누운 이순덕의 손을 잡고 세상이 무너진 듯 우는 덩치 큰 청년의 뒷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박동철의 뱀 같은 눈동자가 서늘하고 날카롭게 번뜩입니다. 저 새끼 저거 얼마 전에 우리 물류창고 하역장에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눈을 부라리던 그 건방진 일용직 놈 아닙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 왜 저 늙은이 손을 잡고 짜고 치는 가족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턱을 쓸어내리던 박동철의 입가에 교활하고 악랄한 미소가 번집니다. 할망구가 심장이 먹기 직전까지 그 귀한 권리증 수첩을 끝끝내 내놓지 않더니 저 거지 같은 놈한테 푹 홀려서 몰래 넘겨준 게 틀림없습니다. 저놈이 할망구에 숨겨진 끈아풀이었어. 박동철이 등 뒤에 서 있는 험악한 인상의 용역 대장을 향해 턱짓을 합니다. 대장, 지금 당장 사람 풀어서 저기서 질질 짜고 있는 저 새끼 뒤를 그림자처럼 밟으세요. 저놈이 사는 쥐구멍이 어딘지,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할망구가 꼭꼭 숨겨둔 진짜 유언장이 저놈 손에 있을 확률이 100%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놈 뼈다귀를 박살 내서라도 수첩이 있는 곳을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피눈물을 쏟아내는 강민수의 슬픈 등 뒤로 박동철의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음모가 시커멓게 따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이순덕이 쓰러지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강민수의 낡은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화면을 확인한 강민수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메시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태성물류센터 정규 계약직 안전관리 요원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런 곳에 지원서를 냈지? 어리둥절해하던 강민수는 곧 무릎을 탁 칩니다. 과거 하역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부당하게 쫓겨났던 일을 기억한 센터장이 어떻게든 자신을 다시 돕기 위해 몰래 추천서를 올렸을 거라 지레짐작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순덕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본사 인사팀에 은밀하고 강력한 압력을 넣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더 이상 매일 새벽 일거리를 구하러 인력사무소를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강민수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듭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생겼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강민수는 특유의 날카로운 현장 지각 능력과 몸을 사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센터를 종횡무진 누빕니다. 무너지기 직전인 화물 더미의 각도를 귀신같이 잡아내고 지게차의 사각지대를 미리 통제하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을 완벽하게 차단하죠. 박동철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늙은 현장 노동자들도 그들의 안전을 살뜰히 챙기는 든든한 강민수에게 깊은 신뢰와 고마움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뒤 강민수의 통장으로 첫 월급이 입금됩니다. 은행 현금 지급기 앞에서 잔액을 확인한 강민수의 입가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곧장 사채업자의 계좌로 밀린 이자와 원금 일부를 몽땅 송금합니다. 지독한 빚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아주 적은 자투리 금액뿐이지만 강민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그가 곧바로 향한 곳은 시장에서 가장 물건이 좋기로 소문난 소곡 가게입니다. 사장님, 여기에서 제일 따뜻하고 질 좋은 빨간색 내복 한 벌 주세요. 포장도 아주 예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가게를 나온 강민수의 품에는 예쁜 리본이 묶인 빨간 내복 상자가 소중하게 안겨 있습니다. 그는 서둘러 빵집에 들러 이순덕이 평소 좋아하던 부드러운 카스텔라까지 야무지게 챙겨듭니다. 작은 카드에 진짜 손자 민수 올림이라는 글귀를 꾹꾹 눌러 쓴 뒤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강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다행히 이순덕은 위기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의식을 잠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 강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내밉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제가 취직하고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따뜻한 빨간 내복을 사왔어요. 이거 입으시면 올겨울은 감기 한번 안 걸리실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은 이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빨간 내복 상자를 쓰다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보는 대가 없고 순수한 첫 월급 선물이었습니다. 이순덕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늙은이를 진짜 가족처럼 아껴주고 내 진짜 손자가 되어주어서 너무 고마워. 내가 평생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이게 제일 따뜻하고 예쁘구나. 에이, 할머니도 참. 제가 진짜 손자 맞잖아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푹 주무시고 내일 퇴근하고 와서 제가 이 예쁜 내복 직접 입혀드릴게요. 카스텔라도 사왔으니까 밥 대신 부드럽게 꼭 챙겨 드세요. 강민수가 이순덕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침대 옆 탁자에 빨간 내복 상자와 카드를 가지런히 올려둡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진짜로 꼭 올 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서는 강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이순덕이 애틋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행복은 다음 날 아침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본부장 박동철이 무자비하게 들이닥칩니다. 수행원들이 병실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박동철이 이순덕의 침대 가까이 다가와 뱀처럼 서늘한 얼굴을 들이밉니다. 이순덕 회장님, 이제 연극은 그만하시고 숨겨둔 거 다 내놓으시죠. 센터 땅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증하고 당신이 손수 쓴 그 알량한 진짜 유언장 도대체 어디에 감춰둔 겁니까?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던 이순덕이 고개를 돌려 박동철을 매섭게 노려봅니다. 내 놈이 회사를 통째로 팔아먹고 평생 일한 직원들을 길거리에 내쫓게 둘 것 같으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는 소리다. 아이고, 늙은이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내가 조작한 가짜 유언장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죽고 그 진짜 유언장만 사라지면 이 회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박동철이 신경질적으로 이순덕의 코에 꽂힌 산소호흡기 줄을 꽉 움켜쥐며 협박합니다. 이순덕이 끝까지 입을 굳게 닫고 분노로 몸을 떨고 있는 사이 박동철의 날카로운 시선이 침대 옆 탁자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강민수가 어제 예쁘게 올려둔 빨간 내복 상자와 작은 카드가 놓여 있죠. 진짜 손자 민수 올림이라는 반듯한 글귀를 읽은 박동철의 입꼬리가 교활하게 비틀려 올라갑니다. 그 순간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용역 대장이 안으로 들어와 박동철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할망구가 쓰러지기 직전에 은밀하게 무언가를 숨겨두고 나온 그 달동네 단칸방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저녁 이 병실을 다녀간 강민수라는 그놈이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박동철이 통쾌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박수를 칩니다.
하하,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저 거지 같은 놈이 진짜 손자 행세를 하면서 내년에 끈아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였군. 늙은이 당신이 그토록 꽁꽁 숨기려던 권리증 수첩이 바로 강민수 그놈의 지하 단칸방에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정확하게 급소를 찔린 이순덕의 탁한 눈동자가 경악과 공포로 크게 흔들립니다. 비열한 미소를 짓던 박동철이 이순덕의 얼굴에 바짝 다가가 악독한 협박을 쏟아냅니다. 잘 들으세요, 이순덕. 내가 지금 당장 깡패들을 저 새끼 단칸방으로 보내서 수첩을 가져올 겁니다. 만약 저 새끼가 순순히 수첩을 내놓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리게 박살을 내버리라고 지시할 겁니다. 당신이 아끼는 그 가짜 손자놈 목숨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란 말입니다. 강민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협박에 이순덕의 가슴이 찢어질 듯 요동칩니다. 자신을 살려준 순수한 은인마저 악마 같은 놈들의 손에 비참하게 짓밟힐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와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안 돼. 그 불쌍한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다오. 이순덕이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박동철의 옷깃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삐하는 심박동기 경고음이 병실 안을 날카롭게 찢습니다. 급격한 심정지를 일으킨 이순덕의 고개가 맥없이 옆으로 꺾이고 마른 손이 허공에서 툭 떨어집니다. 의사, 당장 의사 불러. 요란한 경보 소리에 의료진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제세동기를 들이대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박동철은 구석에 팔짱을 끼고 서서 이순덕의 죽어가는 모습을 차갑고 조롱 섞인 눈빛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같은 시각 물류센터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강민수의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립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강민수의 손에서 무전기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내복 사다 달라고 저랑 웃으면서 약속하셨는데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청천벽력 같은 사망 소식에 강민수의 거대한 몸이 힘을 잃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망연자실한 강민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죠. 하지만 강민수가 슬픔에 빠져 오열하는 바로 그 순간 병실 밖으로 빠져나온 박동철은 용역 깡패 대장에게 서늘하고 잔혹한 명령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노인네가 방금 숨을 거뒀습니다. 당장 놈들을 끌고 강민수의 달동네 단칸방을 습격하세요.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수첩을 무조건 내 손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병실에서 영원히 눈을 감은 직후입니다. 강민수가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할머니,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가족 하나 없이 평생 낡은 리어카만 끌고 외롭게 사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쓸쓸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주가 되어서 할머니 빈소를 세상에서 제일 번듯하게 차려드릴 겁니다. 강민수가 굳은 살 박인 주먹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장례 비용으로 쓰기 위해 밥을 굶어가며 모아둔 비상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옷장에 고이 걸어둔 낡은 검은색 양복도 챙겨 입고 예의를 갖춰야 하죠. 슬픔을 억누른 강민수가 달동네 단칸방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강민수가 익숙한 가파른 언덕길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달동네 골목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심상치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죠.
아이고, 저 무식하고 덩치 큰 깡패놈들이 사람을 다 죽이네. 누가 경찰에 빨리 신고 좀 해봐요. 이웃 사람들의 다급한 비명에 강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단칸방 열린 현관문 앞에는 평소 정이 넘치던 앞집 슈퍼 아저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강민수의 집을 무단으로 부수려는 깡패들을 온몸으로 말리려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는 슈퍼 아저씨가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강민수의 방안을 가리킵니다. 강민수 총각, 저 무서운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총각방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너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고 피해. 강민수가 핏발선 눈으로 현관문을 쾅 하고 박차고 들어갑니다. 박동철이 고용한 거구에 사설 용역 깡패 5명이 좁은 방안을 처참하게 때려 부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순덕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통조림 햄을 구워 먹던 작은 밥상은 두 동강이 나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깡패들이 이순덕 할머니가 덮고 자던 얇은 이불마저 흉기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솜털을 날립니다. 이 개새끼들, 남의 집에서 당장 안 나가. 강민수의 쩌렁쩌렁한 사자후에 방안을 이잡듯이 뒤지던 깡패들이 일제히 행동을 멈춥니다. 오호, 이 쥐구멍 주인이 이제야 행차하셨네. 야, 다들 신경 쓰지 말고 물건 제대로 찾아. 할망구가 남긴 가죽 수첩 무조건 찾아야 본부장님한테 돈 받는다. 험악한 인상의 용역 대장이 비아냥거리며 부하들에게 소리칩니다. 그때 옷장 가장 깊숙한 바닥을 뒤지던 깡패 한 명이 비닐에 겹겹이 쌓인 물건을 집어듭니다. 대장님, 여기 옷장 구석에서 찾았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 맞습니다. 깡패가 비닐을 거칠게 찢자 이순덕 할머니가 남긴 소중한 가죽 수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첩을 본 강민수의 눈동자가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이순덕 할머니가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달라고 가장 안전한 금고라고 믿고 맡겼던 마지막 유품입니다. 그 수첩 당장 이리 내놔. 강민수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수첩을 빼앗기 위해 앞으로 맹렬하게 뛰어듭니다. 강민수의 엄청난 체격과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놀란 용역 대장이 재빨리 품에서 시퍼런 흉기를 꺼내 듭니다. 대장은 방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슈퍼 아저씨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흉기를 바짝 들이밉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늙은이 목줄을 바로 따버린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용역 대장의 악랄한 인질극에 강민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섭니다. 그 틈을 타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깡패 한 명이 굵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듭니다. 그리고 슈퍼 아저씨의 머리를 향해 힘껏 쇠파이프를 내리칩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무고한 이웃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강민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립니다. 바닥에 쓰러진 슈퍼 아저씨의 몸 위로 거대한 등판을 들이밀며 둥글게 웅크려 엎드립니다. 퍼억하는 끔찍한 타격음과 함께 쇠파이프가 강민수의 넓은 등을 무자비하게 강타합니다. 흑! 등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강민수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옵니다. 이 새끼, 아주 동네 영웅 나셨네.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리게 뒤지게 쳐맞아봐라. 신이 난 깡패 5명이 강민수를 둥그렇게 에워싸고 쇠파이프와 군합발로 끔찍한 집단 구타를 시작합니다. 깡패들이 강민수의 넓은 등과 복부 그리고 무릎을 사정없이 짓밟으며 자비 없는 폭력을 쏟아붓습니다. 뼈가 울리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전신을 잔인하게 유린하죠. 입가에서 꿀럭이며
붉은 피를 토하는 와중에도 강민수는 이를 꽉 깨물고 신음조차 흘리지 않습니다. 밑에 깔린 이웃 주민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강건한 양팔로 그를 끝까지 단단하게 끌어안고 버팁니다. 자신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지켜내겠다는 처절하고 숭고한 헌신입니다. 수십 번의 잔혹한 구타가 이어지고 강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희미해질 즈음입니다. 부하에게서 수첩을 넘겨받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은 용역 대장이 강민수의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줍니다. 쯧쯧, 덩치값도 못하는 병신 같은 놈. 재벌 회장 할망구 끈앞을 노릇하더니 아주 꼴 좋게 됐네. 진짜 유원장이 든 이 수첩은 우리가 챙겨간다. 피투성이가 된 강민수를 더러운 바닥에 팽개친 용역 대장이 방을 빠져나가려다 우뚝 발걸음을 멈춥니다. 방 한구석에 작은 밥상이 부서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액자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강민수가 매일 아침 맑은 물을 떠놓고 정성껏 모시던 친할머니의 영정 사진입니다. 이건 또 무슨 쓰레기 같은 사진이야. 재수없게 쳐다보고 지랄이야. 용역 대장이 무거운 구둣발을 높이 들어 올려 친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유리가 산산조각이나 사방으로 튑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던 친할머니의 얼굴 위로 더러운 흑발 자국이 흉측하고 선명하게 찍힙니다. 하하, 쓰레기 같은 방구석 싹 다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이제 가자. 본부장님이 장례식장에서 이 수첩을 애타게 기다리신다. 깡패 무리가 비릿하고 악랄한 웃음소리를 남긴 채 난장판이 된 단칸방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골목길에 요란한 승합차 엔진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강민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전신이 찢어지는 고통에 거칠게 숨을 헐떡이던 강민수의 시선이 차가운 장판 바닥에 머뭅니다. 그는 유리가 박살나고 흑발에 무참히 짓밟힌 친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강민수가 덜덜 떨리는 굵고 투박한 손을 뻗어 조각난 사진을 조심스레 주워 모읍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손가락이 깊게 베어 붉은 피가 뚝뚝 흐르지만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박살난 영정 사진을 가슴 깊이 품에 안은 강민수의 넓은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립니다. 강민수의 머릿속에 방금 전 벌어진 끔찍한 참상들이 주마등처럼 선명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저 악마 같은 놈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 나선 선량한 무고한 이웃을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마지막 유품이자 희망인 수첩마저 강탈해 갔죠. 거기에 더해 평생을 어린 손자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유일한 흔적마저 구둣발로 무참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강민수는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분노를 누르며 이성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이웃을 보호하느라 바닥에 웅크리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던 선량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찢어진 작업복 소매로 입가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붉은 피를 거칠게 닦아낸 강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두 눈동자는 사냥감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려는 굶주린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살기가 좁은 단칸방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비틀거리며 방을 나선 강민수가 골목길 바닥을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훑어봅니다. 방범용 감시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과 깡패들이 타고 도망간 승합차에 깊게 파인 타이어 자국을 찾아냅니다. 타이어 자국이 향하는 넓은 도로의 방향과 용역 대장이 남긴 장례식장이라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조합하죠.
놈들이 이순덕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질 대형 병원 장례식장으로 곧장 향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 모든 것을 짓밟은 새끼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뼈도 못 추리게 다 찢어버리겠다. 강민수가 짐승처럼 낮고 끔찍하게 으르렁거립니다. 유도 선수 시절 단련된 단단한 허벅지 근육이 무섭게 팽창하며 강민수가 골목길을 박차고 나갑니다. 장례식장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맹수의 분노가 억눌렸던 폭발적인 액션의 서막을 처절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태성물류 지정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입니다. 어둡고 습한 공기가 가라앉은 주차장 구석에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습니다. 바로 본부장 박동철의 차입니다. 용역 대장이 부하 4명을 거느리고 차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서 있죠. 용역 대장이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비열한 웃음을 흘립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달동네 단칸방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첩도 제 안주머니에 아주 고이 모셔두었죠. 금방 1층 로비로 올라가서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 덩치 큰 강민수 놈은 제 부하들이 아주 반쯤 죽여놨으니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끄는 용역 대장이 부하들을 보며 낄낄거립니다. 다들 똑바로 서 있어. 오늘 본부장님한테 이 수천만 넘기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만지 알아? 오늘 밤은 아주 진하게 회식하는 거다. 부하 깡패들이 신이 나서 굽실거리며 맞장구를 칩니다. 바로 그때 어두운 지하 주차장 진입로 쪽에서 뚜벅뚜벅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발소리가 메아리치며 다가오자 용역 대장과 부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입로를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수입니다. 찢어지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은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눈빛은 시퍼런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죠. 아니, 저 새끼가 어떻게 여기까지 멀쩡하게 걸어온 거야. 놀란 용역 대장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칩니다. 강민수가 깡패들과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도망칠 퇴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내 할머니 수첩, 당장 이리 내놔. 지하 주차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강민수의 목소리에 짐승의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용역 대장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칩니다. 하하, 이 미친놈이 방구석에서 처맞더니 아예 실성했구나. 여기까지 제 발로 죽으러 기어들어오다니 아주 칭찬해. 야, 저 새끼 당장 숨통 끊어버려. 용역 대장이 바닥에 뒹굴던 굵은 쇠파이프 2개를 집어 쏘아 2명에게 툭 던져줍니다. 쇠파이프를 받아든 첫 번째 깡패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강민수를 향해 달려듭니다. 죽어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깡패가 허공을 가르며 쇠파이프를 강민수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칩니다. 바람을 가르는 무서운 소리가 울리지만 강민수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이웃 주민도 부서질까봐 품에 안아야 할 영정 사진도 없습니다. 온몸을 올가매던 족쇄가 완전히 풀려버린 맹수에게 동네 깡패의 엉성한 공격은 우스울 뿐입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살짝 비틀어 쇠파이프의 궤적을 가볍게 피합니다. 깡패가 당황하며 자세를 고쳐 잡으려는 찰나 강민수의 커다란 손이 깡패의 손목을 번개처럼 낚아챕니다. 흑, 이거나. 깡패가 발버둥을 치지만 강민수는 한치의 자비도 없이 놈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버립니다. 우두둑하는 뼈가 엇갈리는 소리와 함께 깡패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강민수가 그대로 깡패의 멱살을 잡아채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매다꽂습니다. 쾅 하는 폭음이 주차장을 울리고 첫 번째 깡패는 단 일격의 의식을 잃고 기절해버리죠. 순식간에 동료가 피를 흘리며 뻗어버리자 나머지 깡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 하는 거야? 다 같이 한꺼번에 덤벼. 용역 대장이 뒷걸음질을 치며 악을 씁니다. 두 번째 깡패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무거운 철제 짐수레를 집어듭니다. 으아! 깡패가 철제 수레를 방패 삼아 강민수를 밀어붙이기 위해 미친 듯이 돌진합니다. 하지만 전직 유도 국가대표 유망주였던 강민수의 압도적인 전투력 앞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강민수가 주차장을 지탱하는 두꺼운 기둥 쪽으로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기둥을 딛고 허공으로 훌쩍 뛰어오른 강민수가 반동을 이용해 돌진하던 깡패의 머리 위로 날아오릅니다. 허공에서 강민수의 두 다리가 깡패의 두꺼운 목을 뱀처럼 단단하게 감아조입니다. 객! 살려! 숨이 막힌 깡패가 철제 수레를 놓치고 허우적거립니다. 강민수가 다리 힘을 이용해 깡패의 몸을 비틀며 바닥으로 강하게 짓눌러버립니다. 깡패가 눈을 까디집고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세 번째 깡패가 강민수의 옆구리를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강민수는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한 손을 뻗어 날아오는 주먹을 맨손으로 툭 튕겨냅니다. 동시에 빈틈이 생긴 깡패의 턱을 향해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어 단숨에 쓰러뜨리죠. 이제 남은 것은 무리에서 가장 덩치가 큰 깡패 한 명뿐입니다. 키가 2m에 육박하는 거구의 깡패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강민수의 등 뒤를 노립니다. 이 새끼 허리를 부러뜨려 주마. 거구의 깡패가 양팔을 벌려 강민수의 몸통을 뒤에서 꽉 끌어안습니다. 엄청난 완력으로 강민수를 옴짝달싹 못하게 조이려고 발악하죠. 하지만 강민수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스칩니다. 강민수가 무릎을 굽히며 자신의 무게 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뒤에 달라붙은 깡패의 두꺼운 팔을 꽉 움켜잡고 허리와 하체의 반동을 폭발시킵니다. 완벽한 자세로 들어간 업어치기 기술입니다. 거구의 깡패가 허공을 붕 날아올라 요금 정산소 앞에 두꺼운 주차 차단기 위로 떨어집니다. 빡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단단한 플라스틱 차단기가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튑니다. 거구의 깡패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늘어져 버립니다.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5명의 수하들이 전부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차 옆에 홀로 남겨진 용역 대장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달달 떨립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사람 살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용역 대장이 품속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고 미친 듯이 허공을 휘두릅니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진짜 찔러버린다. 내 돈 다 줄 테니까 살려줘. 목숨을 구걸하며 발악하는 용역 대장을 향해 강민수가 뚜벅뚜벅 다가갑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강민수가 다리를 높게 들어 올려 흉기를 쥔 용역 대장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걷어찹니다. 아! 손목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흉기가 튕겨나가 저 멀리 바닥에 떨어집니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는 용역 대장의 멱살을 강민수가 거칠게 틀어줍니다. 용역 대장의 두 발이 허공에 뜰 정도로 번쩍 들어 올린 강민수가 그대로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놈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서 회색 먼지가 후두둑 떨어져 내립니다. 내 할머니 수첩 어디 있어? 강민수의 핏발선 눈동자와 짐승 같은 숨소리가 용역 대장의 얼굴에 고스란히 닿습니다.
용역 대장은 강민수의 텅 빈 눈빛에서 서늘하고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마주합니다.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대장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고 눈물이 콧물과 섞여 흘러내립니다. 아, 안주머니. 내 안주머니에 있어. 제발 살려만 줘. 강민수가 용역 대장의 찢어진 겉옷 안주머니에 거친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단칸방에서 건네주었던 낡은 가죽 수첩이 마침내 강민수의 손에 들어옵니다. 강민수가 용역 대장을 쓰레기 던지듯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천천히 수첩을 감싸고 있던 비닐을 벗겨내자 다행히 내용물은 무사합니다. 수첩 겉면에 용역 대장이 묻혀놓은 더러운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강민수가 자신의 찢어진 작업복 소매를 조심스럽게 문질러 핏자국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진짜 유언장을 되찾은 강민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해진 지하주차장을 무겁게 채웁니다. 할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일상을 처참하게 짓밟은 진짜 원흉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뻔뻔하게 활보하고 있을 본부장 박동철이죠. 강민수가 바닥에서 벌벌 기고 있는 용역 대장의 목덜미를 다시 짐짝처럼 억세게 틀어줍니다. 일어나. 내 놈 상전한테 가야지. 강민수가 용역 대장의 몸뚱이를 질질 끌고 비상계단 문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주차장 천장 환풍구를 타고 1층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는 박동철의 막말이 희미하게 울려 퍼집니다. 센터 매각을 반대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향해 쏟아내는 잔인하고 모욕적인 폭언들입니다. 강민수의 턱관절에 무서운 힘이 들어가며 눈빛이 한 번 더 시퍼렇게 번뜩입니다. 강민수가 굳게 닫힌 비상계단의 철문을 발로 거칠게 박차고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탐욕스러운 악당의 심장에 철퇴를 꽂아 넣을 통쾌한 응징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많은 조문객과 화려한 조화들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죠. 하지만 엄숙해야 할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험악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본부장 박동철이 현장 노동자들을 향해 얼굴을 붉히며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애원하는 중입니다. 본부장님, 제발 물류센터 매각만은 막아주십시오. 저희는 평생 그 창고에서 뼈 빠지게 상자를 나르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나면 처자식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늙은 작업 반장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박동철은 귀찮다는 듯이 구둣발로 작업 반장의 어깨를 툭툭 밉니다. 아주 가지가지 덜하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흙먼지 날리는 작업복을 입고 기어들어와서 행패를 부립니까? 못 배운 것들은 주는 대로 받고 얌전히 나갈 것이지 어디서 때를 써요. 당장 보안 요원들 불러서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다 밖으로 소금 뿌려서 내쫓으세요.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비상구 철문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박살날 듯이 열립니다. 엄청난 파열음에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비상구 쪽으로 쏠립니다. 흙먼지와 붉은 피로 범벅이 된 강민수가 서늘한 살기를 내뿜으며 걸어 나옵니다. 강민수의 굵은 손에는 만신창이가 된 용역 깡패 대장의 목덜미가 짐짝처럼 쥐어 있죠. 강민수가 팔에 힘을 주어 깡패 대장의 거대한 몸뚱이를 로비 한가운데로 매정하게 집어 던집니다. 아, 사람 살려. 뼈가 부러진 깡패 대장이 대리석 바닥을 나뒹굴며 처절한 비명을 지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상복을 입고 굳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던 기업 대표 최태경이 소란을 듣고 황급히 다가옵니다. 최태경은 돌아가신 이순덕 할머니의 하나뿐인 친손자이자 올곧은 후계자입니다. 화를 내며 상황을 수습하려던 최태경의 발걸음이 강민수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돌부리에 걸린 듯 우뚝 멈춰 섭니다. 최태경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최태경은 병실에 남겨진 할머니의 개인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곰팡내가 나는 좁은 단칸방 밥상 앞에서 할머니와 어떤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영상 편지에서 생명의 은인이자 진짜 손자 같은 청년이라며 반드시 찾아달라고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얼굴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은인을 애타게 찾고 있던 최태경의 눈앞에 강민수가 기적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최태경의 시선이 강민수의 얼굴을 지나 강민수가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는 낡은 가죽 수첩에 머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회사를 구할 유일한 열쇠를 확인한 최태경의 눈시울이 단숨에 붉어집니다. 수많은 대기업 임원들과 화려한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로비 한복판입니다. 하지만 최태경은 그룹 대표라는 거창한 체면과 지위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립니다. 최태경이 피투성이가 된 강민수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립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빗속에서 업고 뛰어 목숨을 살려주신 분 맞으시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늙은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진짜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의 외로운 마지막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기업 대표가 일개 일용직 청년의 발 아래 엎드려 목 놓아 오열하는 광경에 로비 전체가 충격으로 술렁입니다. 최태경의 절절하고 뜨거운 감사 인사가 넓은 장례식장에 메아리치며 뭉클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이 극적인 반전에 박동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굳어버리죠. 사태가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한 박동철이 침을 꿀꺽 삼키며 삿대질을 합니다. 네, 대표님. 저런 근본도 없는 거지 같은 놈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놈은 돈을 노리고 늙은이를 꼬여낸 사기꾼입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서 저놈과 바닥에 쓰러진 저 깡패 쓰레기들을 다 감방에 쳐넣으세요. 저는 저런 깡패놈들 누군지 맹세코 전혀 모릅니다. 박동철이 핏대를 세우며 뻔뻔하게 발뺌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던 용역 깡패 대장이 강민수의 무서운 눈빛을 슬쩍 보더니 덜덜 떨며 소리칩니다. 이 악마 같은 박동철 본부장, 우리한테 돈을 잔뜩 쥐어주면서 저 강민수 청년의 단칸방을 쑥대밭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 할머니가 남긴 진짜 유언장을 훔쳐오면 수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나를 사주했으면서 이제 와서 모른 척 발뺌을 해. 내가 당신이 지시한 녹음 파일까지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어. 깡패 대장의 처절한 폭로에 조문객들과 현장 직원들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합니다. 강민수가 최태경의 따뜻한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꼿꼿하게 일어섭니다. 강민수가 품에서 이순덕 할머니의 낡은 가죽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칩니다. 수첩 안에서 빛바랜 토지 권리증과 할머니가 꾹꾹 눌러 쓴 친필 유언장 원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동철 본부장,
당신이 조작한 가짜 유언장으로 이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린 물류센터 땅을 팔아넘기려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할머니가 직접 손으로 쓰신 진짜 유언장 내용이 뭔지 내가 똑똑히 읽어주겠습니다. 강민수의 크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켠 듯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태성물류센터 부지의 진짜 소유주는 회사 법인이 아니라 나 이순덕 개인이다. 내 죽음 이후 이 땅의 소유권은 사랑하는 친손자 최태경에게 온전히 물려준다. 단, 이 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지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늙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 무급으로 일하며 회사를 살려낸 우리 식구들을 절대로 길거리에 내쫓지 마라. 유언장의 뭉클한 내용이 낭독되자 무릎을 꿇고 있던 현장 직원들이 일제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자신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매각 대금을 독식하려 했던 박동철의 끔찍한 만행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입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노동자들을 지키려 했다는 진심을 깨달은 직원들의 슬픔은 곧 거대한 분노의 불길로 변합니다. 박동철, 내 놈이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악마 새끼. 분노한 수십 명의 현장 직원들과 배달원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조문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박동철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화려한 이사회나 거창한 재판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 어린 응징이 그 어떤 법보다 무섭고 통쾌하게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목숨줄을 끊으려 한 놈이다. 죗값을 치러라. 사람들이 장례식장 입구에 애군을 쫓기 위해 놓여있던 굵은 소금 바구니를 통째로 가져와 박동철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댑니다. 식당에서 먹다 남은 뜨거운 육개장 국물과 김치 찌꺼기들이 박동철의 값비싼 명품 정장 위로 쉴 새 없이 날아와 꽂힙니다. 아! 내 눈. 소금 때문에 눈이 따가워. 당장 그만두지 못해. 박동철이 살려달라며 바닥을 기어다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난 노동자들이 박동철의 넥타이를 거칠게 쥐고 흔들다 뜯어버립니다. 오물과 소금을 뒤집어 쓰고 넥타이마저 뜯겨나간 박동철은 특권 의식에 찌들어 살던 과거가 무색하게 수치심과 조롱 속에 처절하게 뒹굴게 됩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쏟아내는 멸시 섞인 야유 속에서 박동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조작하고 사주를 내린 박동철과 단칸방을 부순 용역 깡패들은 나란히 구속되어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이 완벽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면서 물류센터 매각은 전면 백지화가 되었죠. 더 이상 해고의 두려움에 떠는 일용직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맑고 화창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태성물류센터의 새롭고 쾌적한 사무실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강민수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최태경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와 현장 직원들의 만장일치 추천으로 강민수는 일용직에서 정규직 안전관리팀장으로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 강민수의 넓은 사무실 벽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커다란 액자 3개가 소중하게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액자에는 이순덕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낡은 가죽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액자에는 곰팡내 나던 지하 단칸방 밥상 앞에서 할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담겨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커다란 액자 안에는 끝내 직접 입혀드리지 못해 눈물로 남았던 최고급 빨간색 내복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습니다. 출근하는 현장 직원들이
강민수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환하게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팀장님, 오늘도 안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반장님, 허리 조심하시고 휴게실에 따뜻한 쌍화탕 끓여두었으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강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벽에 걸린 폴라로이드 사진 속 이순덕 할머니가 대견하다는 듯 강민수를 내려다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이 탐욕을 무너뜨리고 눈부신 희망을 피워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강민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대가 없이 베푼 순수한 선의가 얼마나 큰 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기꺼이 내어준 어깨와 비좁은 단칸방에서 나눈 소박한 밥 한 끼는 평생 돈과 이권 다툼 속에서 외롭게 살아온 순덕 할머니에게 그 어떤 막대한 재산보다 값진 구원이었을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꼈던 두 사람의 진심은 탐욕스러운 악당의 거대한 흉계마저 통쾌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각박하고 차가운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민수 씨처럼 묵묵히 땀 흘리며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네 삶은 아직 충분히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뭉클한 위로와 짜릿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민수 씨에게 찾아온 것 같은 다정한 기적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